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도로와 지하철역 상가 곳곳이 침수되고 추락과 감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곳곳도 통제돼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최고 3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경질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일부 정책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돌입합니다. 비대위원장은 5선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이준석 대표 측의 법적 대응 등 반발이 변수로 꼽힙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위법이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대 편중 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이르면 이번 주 정점에 달한 뒤 정체기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훈련 이후에도 무력 시위를 이어간 가운데 타이완은 오늘부터 맞불 훈련에 나섭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움직임을 우려한다며 추가 행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한남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로들은 통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잠수교 앞은 어젯밤 10시 반부터 양방향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수교 초입이 완전히 물에 잠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리 반대편에 있는 서울 반포 한강공원도 이미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잠수교 수위는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어젯밤부터 꾸준히 올라 오전 4시 기준 8.6m를 넘겼습니다. 새벽 내내 서울의 시간당 최대 90mm까지 내렸던 비는 한강 이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자연히 피해도 속출해 이곳들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들이 통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부터 여의 상류, 동작대교 분기점부터 여의 상류 분기점, 국립현충원부터 염창 분기점까지 양방향 통제된 상황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서초에서 양재 구간도 여전히 통제돼 있습니다. 사평대로 이수교차로와 방배동 구간, 남부순환로 대치역부터 하겨울역 구간, 올림픽대로 개화나들목 개화 육관문 방향이 침수로 인해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통제된 도로들이 모두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아 정체를 빚던 구간인 만큼 출근길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잠시나마 소강 상태인 빗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새벽 2시 반쯤 양방향 통제가 해제됐던 동부간선 도로도 다시 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우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는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응급복구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은 출근 시간을 낮 11시 이후로 조정해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0일까지 수도권에는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계속 내릴 걸로 예보된 상황인 만큼 서울시는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잠수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수도권 지역 폭우로 인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차량 운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현장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한때 최대 141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어젯밤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도 복구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관으로 호수를 연결해 여관에 들어찬 물을 꺼내는 모습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첫 차가 출발하는 새벽 5시 반까지 복구를 모두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작역뿐 아니라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에서 사평역 사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고요.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곳곳은 호우로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하고 천장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수역에서는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는데요. 또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은 주변 도림섬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우려돼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개봉역과 오류역 등 선로 침수 등 피해로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도 운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늘려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 반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근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늘리고 5호선에서 7호선, 신림선을 각 2번씩 모두 8번 늘려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은 새벽 1시에서 1시 반까지로 연장해 운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다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많은 비가 오는 곳은 어딘가요? 네. 이 강한 비구름대는 여전히 경기 남부 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택에는 1시간에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 일부에 호우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 서울은 또다시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에는 417mm, 그리고 경기 남부에도 300mm 이상이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비가 오는 중부와 달리 남부지방은 흐리기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돌면서 덥겠는데요. 대구가 33도, 부산은 31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비는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9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풍수의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정체전선에서 발달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강해져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산간 계곡, 하천변 등에서 야영객, 피서객의 대피를 안내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적극적인 사전 대피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에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곳은 중구와 동작구 2곳입니다. 산사태 주의보는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구로구와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등 모두 9곳에 발령됐습니다. 성북구와 도봉구, 노원구는 자체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네, 수도권 폭우로 밤사이 침수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인천 지역 상황이 심각해서 도로와 주택 곳곳이 잠기는가 하면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왜 유독 인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컸던 건지 강민경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변기가 오히려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냅니다. 오물과 뻘이 뒤섞여 바닥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지만 인천 중구의 항구 근처 음식점에서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 처음에도 당황스러웠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갯벌 쪽이고 안에 그 검은 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청소하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비슷한 시각 인천 주안동의 생활용품점도 한바탕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새까만 물은 계속 나옵니다. 12시부터 한 2시경까지 물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그때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했고 모든 외부에 있는 그 기물들은 둥둥 떠다니고. 어제 인천의 시간당 강수량은 최대 50에서 80mm 정도.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오랜 시간 이어지지 않아서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닌데 왜 유독 인천의 피해가 심했던 걸까?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폭우 집중 시간과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가 겹친 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저희가 이 하수가 다 모여가지고 바다로 나가는데요. 바다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빗물을 포함한 하수는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데 하필 비가 쏟아질 때 바다 수위가 높아져서 변기 역류 현상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 하수관이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워낙 비가 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내리잖아요. 강우 강도를 좀 높게 크게 해서 하수 강도를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이 강도가 변하는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후나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천 지역 하수관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역 하수관로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낡은 관로입니다. 이런 하수관은 부서지거나 틈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장마 전에 미리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변화한 기후에 맞춰서 하수관이 감당할 수 있는 배수 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중부호우, 남부 폭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하순, 이례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관측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몰고 오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확장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후 잠시 수축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7월 하순부터 다시 확장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힘을 뺐기 때문인지 고기압의 확장세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남부지방은 영향권에 들었지만 중부지방은 그 경계에 놓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장마전선처럼 동서로 길게 정체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고기압의 경계가 내륙에서 남북으로 움직이며 정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국지성 폭우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릴라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로 태풍이 만들어져 수증기가 공급되는 통로가 형성될 경우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휴가철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야영은 자제하고 발표되는 날씨 정보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밤 수도권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정부 지자체 대응과 관련해서 조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저희가 뭐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80년 만에 폭우로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어느 지역에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나요? 지금은 그 기상도를 보면은 그 한반도의 그 수도권 해갖고 중간쯤에 이렇게 비구름이 아주 짙게 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경기 남부 쪽에다가 강한 비를 뿌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서울에는 약간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기상 정보가 4시에 나온 걸 보면은 서울에 어제 0시부터 지금 오늘 4시까지 예.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네. 한순간에 집중돼서 내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도 비가 더 올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출근 시간쯤에 한 60mm 정도의 비가 더 올 수 있다 이런 예보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한 30mm 정도 내렸을 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와이퍼를 쉴 새 없이 이렇게 네. 해줘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60mm 정도면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 피해는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 남부 쪽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까지 한 300mm가 내릴 수 있다 이런 예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비 피해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어제 퇴근길에 시민들 불편도 컸을 것 같아요. 뭐 지하철도 침수되고 예. 이랬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도로가 여러 군데가 통제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통제가 있었는데요. 동작역은 지금까지도 계속 폐쇄된 상태입니다. 동작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역들은 일단 복구는 됐고요. 어제 밤 상황을 보면은 9호선은 동작역을 포함해서 7개 역이 폐쇄가 되면서 사실상 운행이 중단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거 말고도 침수된 역들을 보면은 여러 군데 역들이 침수됐다가 복구되는 모습을 보이고 뭐 무정차 운행도 하고 그랬었죠. 이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비가 오면 항상 물에 잠기는 곳, 동부간선도로 같은 곳 네. 이런 곳은 여전히 양방향 통제가 됐었고요. 지금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잠수교 역시 보행과 차량 통행 모두 양방향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은 도시고속도로는 양방향 통제가 5건, 그리고 단방향 통제가 4건인데요. 잠수교 말씀드렸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서초에서 양재 구간이 단방향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외에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에서 여의 상류가 양방향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근하실 때 반드시 이 통제 정보 그리고 대중교통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오셔야 혼란을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 상황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 시내도 산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산사태주의보도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서울에도 여태까지 산사태로 여러 번 좀 피해를 겪기도 했었고요. 예.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강남 일대에서 이게 도로가 약간 산사태 피해를 본 곳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곳에 그 산사태 주의 또는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예. 보면은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중구와 동작구 2곳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네. 주의보는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이렇게 9곳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경기도에도 23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면 지반이 약해지고 산사태의 위험도 커지니까요. 위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대피를 하시든지 어떤 좀 사전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사망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그 동작구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예. 그쪽에서 가로수 정비를 하시던 분이 네. 사망을 하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60대 구청 직원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감전 사고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가 왔을 때는 우리가 시야도 좀 별로 안 좋고 하니까 맨홀 뚜껑이라든지 감전 사고 같은 그런 사고들이 생각보다는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안전사고 있지 않도록 좀 주의는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아까 뭐 동작구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또 이제 강남 지역도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제 퇴근길에 또 큰 불편을 겪은 것 같은데 이 서울시에서 사실상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폭우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너무 폭우가 좀 집중이 돼서 지금 그걸 막지 못한 상황인 거죠. 강남구가 일단은 항상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항상 침수 피해를 겪는 곳 가운데 하나죠. 저희 네네. 제보 영상도 많이 들어왔는데 예. 보면은
이 시민들이 차량을 어떻게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 네. 차량을 중간에 두고 위에 올라와 있다든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차량들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남역 같은 데에는 그 계단을 통해서 물이 차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약간 저지대라서 이런 침수 피해가 많은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배수 시설이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배수 시설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럽 같은 데에 비하면 훨씬 잘 돼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워낙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비가 세게 내리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물보다 내리는 물이 많으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배수구가 이렇게 물이 역류하는 모습도 여러 군데에서 보였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게 다 감당이 안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강남에서 워낙 자주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근본적인 원인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집중호우 긴급회의도 있었고요.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뭐 대응을 하고 지침이 나온 게 있나요? 행정안전부가 이 관계기관들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일단 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는데요. 출근 시간을 적극적으로 좀 조정을 해봐라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일단은 서울 소재에 있는 관공서의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 이후로 늦춰지게 됐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도 좀 출근 시간을 조정을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은 강제로 이렇게 지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새벽에 이런 요청 사항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더 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동작역은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전장현의 시위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도 조치만으로 출근길에 혼잡을 피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가 출근 시간에 더 오게 된다면 동부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도로가 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혼잡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좀 당부를 했죠. 근데 윤 대통령 자택, 지금 머물고 있는 자택 주변도 지금 침수 상황 아닐까요? 그쪽 서초구 쪽일 텐데요. 네, 그쪽은 저희가 취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요. 지금 서초구에도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강남 이쪽, 그러니까 서울 남부 쪽과 그 경기 남부 쪽 이쪽에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그쪽에도 상당한 좀 피해는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도로 같은 것들이 유실되면은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니까 원희룡 장관이 오늘 새벽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 같은 것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또 오늘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일단 잠정 연기했습니다. 호우 복구부터 하고 이 내용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일단 연기하고 호우 복구에 영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동작역은 계속 폐쇄가 돼 있고 전장형 시위도 있어서 오늘 이제 출근하실 분들 출근길 대란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추가 피해가 있을지 우려되는데 시민분들의 주의가 좀 필요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은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우리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출근길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나오시기 전에 서울시 웹사이트나 아니면 서울 토피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교통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도로 통제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대중교통이 지금 어느 정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출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서울 시내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더 큰 지금 비가 예상이 되는 만큼 확인하셔야 할 정보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교통 대란이 좀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태현 기자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빈번하고 또 빗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큰 장마철 도로를 달릴 때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윤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승합차 배기구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들어찬 지하차도 느린 속도로 겨우 빠져나갑니다. 도로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찬 빗물 사이로 겨우 지나가는 SUV. 전조등에 물이 닿을 듯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하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주변의 다른 차를 보고 수위를 살펴야 합니다.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기면 다른 길을 찾는 게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차에 물이 차오를 때는 멈추지 말고 천천히 계속 움직여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주행 중 도로 침수를 만났을 경우 침수 부위가 자동차의 범퍼 혹은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 물이 잠겼을 경우에는 가급적 건너가지 마시고 우회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비가 쏟아지면 사고도 잦아집니다. 최근 5년 사이 통계를 보면 빗길 교통사고는 집중호우가 잦은 7, 8월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맑은 날엔 밤보다 낮에 사고가 많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오히려 밤에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치사율은 빗길의 경우 2.1명으로 맑은 날보다 1.4배나 높습니다. 빗길에서 서행,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타이어와 노면이 물막이 생겨가지고 형성이 되어서 자동차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빗길 주행 시에 차량 간 제한 속도를 20에서 50% 정도 낮춰서 주행을 해주시고요. 차량 간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여 또 빗길에 나서기 전에 타이어나 와이퍼 등을 미리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전조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재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집중호우 때도 위험하지만 비가 계속 이어질 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산사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려면 주위를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산을 깎아지은 아파트를 향해 산비탈이 무너져 내립니다. 밤새 이어진 폭우 끝에 발생한 산사태에 수십 년 된 큰 나무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도 산사태 취약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 10분 간격으로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다음에 나무가 떨어지고. 지난해 이틀에 걸쳐 350mm가 넘는 비가 온 끝에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입니다. 오래전 마을 위에서 전원주택지 공사를 할 때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항토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집으로 작년에요? 어머, 또 돌이 굴러서 내려와서. 밤사이 많이 발생하는 집중호우, 산사태도 이른 새벽에 발생하곤 합니다. 산사태는 미리 막긴 힘들지만 산을 잘 관찰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실험은 보여줍니다. 경사도 35도의 지형에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물길이 땅을 깊게 만들어 비탈이 갈라지더니 흙이 흘러내리고 부분적인 붕괴 현상이 발생한 뒤 10시간 만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경사지가 갈라지고 흙이나 돌이 굴러내리지 않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지 않은데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표토층에서 새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구성함이 이제 이탈해서 굴러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땅이 밀리는 현상이 관찰된다거나 나무가 심하게 기울거나 흔들리면은 우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도 긴장해야 합니다. 땅 속에 물의 함량이 매우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땅 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집안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는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기상 상황과 함께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를 상시 확인하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화재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나 전기는 차단해야 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릴 때는 번개로 인한 피해나 가스와 전기 누출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득이 야외에 있었다면 뾰족한 것과 높은 곳 근처에 가는 것은 꼭 피해야 하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주의할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마네킹 2개를 두고 인공 번개를 만드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산을 쓴 쪽과 안 쓴 쪽 가운데 쓴 쪽으로 번개가 갑니다. 더 키가 큰 쪽이, 뾰족한 걸 든 쪽이 먼저 맞습니다. 한 해 낙뢰 사고 가운데 72.5%가 집중되는 여름철. 실험에서 본 것처럼 번개는 뾰족한 것, 높은 곳을 향하기 때문에 천둥이 몰아칠 때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안전한 실내로 서둘러 피하는 겁니다. 낙뢰가 치는 동안에는 먼저 야외 활동을 삼가하셔야 되고요. 이동해야 한다면은 보폭을 좀 짧게 하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감전 피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전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여름철에 사고를 당했는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작업장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젖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작업장에서 전기를 다룰 때는 절연 장갑과 신발을 꼭 착용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면 가스와 누전 차단기부터 내리고 전기 플러그는 뽑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가스 누출에 대비해 양초 대신 손전등이나 휴대전화로 불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집에 침수 피해가 났을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뒤 들어가야 합니다.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과 전기시설 등은 멀리하고 인도 위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 입간판을 설치한 경우 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감전의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신주나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감전 사고가 나면 119나 한국전력공사 혹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 발표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섣부른 정책의 일방적인 발표와 이어진 불통 논란이 원인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첫 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퇴설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논란이 된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안을 발표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고 인수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정책을 사전 논의도 없이 추진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학제 개편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고 교육감들까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만 5세가 초등학교 웬 말이냐? 결국 박 부총리는 임명 35일 만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지 열흘 만에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김인철 후보자와 박 부총리에 이어 세 번째 수장을 기다리게 됐는데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개편 같은 교육개혁 과제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추락한 지지율 속에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며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관점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진 사퇴의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경질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를 마치고 대통령실 현관으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와 같은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13일 만에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이죠? 윤 대통령은 대선부터 취임 이후까지 과정을 되돌아보며 국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먼저 소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초심을 지켜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경질서를 비롯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국민 관점을 강조한 게 박 부총리의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신호로 읽혔는데 실제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여권에서 박 부총리가 사퇴할 것이라는 말이 먼저 흘러나왔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경질로 해석됐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7차례나 썼습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여론을 겸허하게 듣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에서도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거듭 국민을 내세웠습니다.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가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국정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진 윤 대통령. 이를 통해 민심의 뜻을 국정 기조로 잡고 변화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헌 개정안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정회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4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만 3,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8만 9,691명이 많습니다. 또 일주일 전에 1.34배, 2주일 전에 1.52배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이 멀지 않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 위원장은 자문위 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을 엔데믹이나 독감 수준으로 낮추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들을 표적화한 정밀 방역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 훈련이 끝난 뒤에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사격 훈련의 포성이 먹기도 전에 타이완은 오늘부터 맞불 훈련을 시작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홍식스 폭격기가 젠11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타이완 상공에 접근합니다. 출발할 때 2발씩 달고 있던 미사일은 돌아올 때 하나로 줄었습니다. 行动中，我们听令前出，进一步熟悉战场环境，验证战术战法，重点检验协同作战、对地突击、精确打击能力。 중국은 예고했던 타이완 봉쇄 훈련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맞불 훈련을 예고하면서 중국과 겹치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했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台湾是中国的领土，中国在自己领土的周边海域进行正常的军事演训活动，公开、透明、专业。中方的相关部门也已经及时发布了公告，这符合国内法，符合国际法，也符合国际惯例。 미국과 군사 한라인마저 끄는 가운데 중국은 황하이와 보하이만으로 훈련 범위를 넓혔습니다. 8월 말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는 군사 행동으로도 풀이됩니다. 10월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펼쳐질 예정인 미국과 인도의 연합훈련도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 이어
G2의 체스판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날로 격해지는 가운데 한중 외교장관의 만남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현명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건 펠로시 의장의 결정이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에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 군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편 바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연일 이례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에는 1시간 만에 무려 141.5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서울은 송월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작구의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1942년 이후로 80년 만에 역대 가장 강한 비가 수도권을 강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비구름대는 경기 남부 지역에 머물고 있고요. 이천과 평택 쪽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에는 417mm, 경기도 양평과 광주시에도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300mm 이상, 충청 북부와 경북 서부 쪽으로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도로와 지하철역, 상가 곳곳이 침수되고 추락과 감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곳곳도 통제돼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경질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는 오선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이르면 이번 주 정점에 달한 뒤 정체기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북핵과 사드 등 안보 현안과 함께 치포,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문제 등을 놓고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부 호우, 남부 폭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하순 이례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관측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몰고 오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확장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후 잠시 수축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7월 하순부터 다시 확장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힘을 뺐기 때문인지 고기압의 확장세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남부지방은 영향권에 들었지만 중부지방은 그 경계에 놓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장마전선처럼 동서로 길게 정체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고기압의 경계가 내륙에서 남북으로 움직이며 정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국지성 폭우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릴라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로 태풍이 만들어져 수증기가 공급되는 통로가 형성될 경우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휴가철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야영은 자제하고 발표되는 날씨 정보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의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강해져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호우 경보가 발효되고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비상근무 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산간 계곡, 하천변 등에서 야영객, 피서객의 대피를 안내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적극적인 사전 대피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심야폭우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에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곳은 중구와 동작구 2곳입니다. 산사태 주의보는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구로구, 동작구, 또 관악구, 서초구 등 모두 9곳에 발령됐습니다. 성북구와 도봉구, 노원구는 자체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가 호우 피해가 커지자 장소를 긴급 변경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정이 다 된 시각 공지를 통해 국무회의 장소로 예정했던 세종청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전하면서 다만 경호 문제로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남부 지역 호우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국무회의 전후로 피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가 올 때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재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집중호우 때도 위험하지만 비가 계속 이어질 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이 산사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려면 주위를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산을 깎아지은 아파트를 향해 산비탈이 무너져 내립니다. 밤새 이어진 폭우 끝에 발생한 산사태에 수십 년 된 큰 나무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도 산사태 취약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 10분 간격으로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다음에 나무가 떨어지고. 지난해 이틀에 걸쳐 350mm가 넘는 비가 온 끝에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입니다. 오래전 마을 위에서 전원주택지 공사를 할 때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항토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집으로 작년에요? 어머, 또 돌이 굴러서 내려와서. 밤사이 많이 발생하는 집중호우, 산사태도 이른 새벽에 발생하곤 합니다. 산사태는 미리 막긴 힘들지만 산을 잘 관찰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실험은 보여줍니다. 경사도 35도의 지형에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물길이 땅을 깊게 만들어 비탈이 갈라지더니 흙이 흘러내리고 부분적인 붕괴 현상이 발생한 뒤 10시간 만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경사지가 갈라지고 흙이나 돌이 굴러내리지 않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지 않은데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표토층에서 새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구성함이 이제 이탈해서 굴러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땅이 밀리는 현상이 관찰된다거나 나무가 심하게 기울거나 흔들리면은 우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도 긴장해야 합니다. 땅 속에 물의 함량이 매우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집안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는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기상 상황과 함께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를 상시 확인하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화재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나 전기는 차단해야 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빈번하고 빗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도로를 달릴 때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윤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승합차 배기구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들어찬 지하차도 느린 속도로 겨우 빠져나갑니다. 도로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찬 빗물 사이로 겨우 지나가는 SUV, 전조등에 물이 닿을 듯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하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주변의 다른 차를 보고 수위를 살펴야 합니다.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기면 다른 길을 찾는 게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차에 물이 차오를 때는 멈추지 말고 천천히 계속 움직여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주행 중 도로 침수를 만났을 경우 침수 부위가 자동차의 범퍼 혹은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 물이 잠겼을 경우에는 가급적 건너가지 마시고 우회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비가 쏟아지면 사고도 잦아집니다. 최근 5년 사이 통계를 보면 빗길 교통사고는 집중호우가 잦은 7, 8월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맑은 날엔 밤보다 낮에 사고가 많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오히려 밤에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치사율은 빗길의 경우 2.1명으로 맑은 날보다 1.4배나 높습니다. 빗길에서 서행,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타이어와 노면이 물막이 생겨가지고 형성이 되어서 자동차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빗길 주행 시에 차량 간 제한 속도를 20에서 50% 정도 낮춰서 주행을 해주시고요. 차량 간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여 또 빗길에 나서기 전에 타이어나 와이퍼 등을 미리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전조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밤 사이 폭우로 인해서 정부가 공공기관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큰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늦추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하기로 요청했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좀 조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11시 이후로 조정이 됐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릴 때는 번개로 인한 피해나 가스와 전기 누출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부득이 야외에 있었다면 뾰족한 것과 또 높은 곳 근처에 가는 건 피해야 하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주의할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마네킹 2개를 두고 인공 번개를 만드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산을 쓴 쪽과 안 쓴 쪽 가운데 쓴 쪽으로 번개가 갑니다. 더 키가 큰 쪽이, 뾰족한 걸 든 쪽이 먼저 맞습니다. 한 해 낙뢰 사고 가운데 72.5%가 집중되는 여름철. 실험에서 본 것처럼 번개는 뾰족한 것, 높은 곳을 향하기 때문에 천둥이 몰아칠 때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안전한 실내로 서둘러 피하는 겁니다. 낙뢰가 치는 동안에는 먼저 야외 활동을 삼가하셔야 되고요. 이동해야 한다면은 보폭을 좀 짧게 하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감전 피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전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여름철에 사고를 당했는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작업장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젖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작업장에서 전기를 다룰 때는 절연 장갑과 신발을 꼭 착용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면 가스와 누전 차단기부터 내리고 전기 플러그는 뽑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가스 누출에 대비해 양초 대신 손전등이나 휴대전화로 불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집에 침수 피해가 났을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뒤 들어가야 합니다.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과 전기시설 등은 멀리하고 인도 위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 입간판을 설치한 경우 관리자들은 정기적으로 감전의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신주나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감전사고가 나면 119나 한국전력공사 혹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인천 지역 상황이 심각해서 도로와 주택 곳곳이 잠기는가 하면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왜 유독 인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컸던 건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물을 빨아들여야 할 변기가 오히려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냅니다. 오물과 뻘이 뒤섞여 바닥은 이미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같지만 인천 중구의 항구 근처 음식점에서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 처음에도 당황스러웠었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갯벌 쪽이고 안에 그 검은 물들이 나오니까 제가 청소하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비슷한 시각 인천 주안동의 생활용품점도 한바탕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새까만 물은 계속 나옵니다. 12시부터 한 2시간까지 물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그때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했고 모든 외부에 있는 그 기물들은 둥둥 떠다니고. 어제 인천의 시간당 강수량은 최대 50에서 80mm 정도.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오랜 시간 이어지지 않아서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닌데 왜 유독 인천의 피해가 심했던 걸까?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폭우 집중 시간과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가 겹친 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저희가 이 하수가 다 모여가지고 바다로 나가는데요. 바다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빗물을 포함한 하수는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데 하필 비가 쏟아질 때 바다 수위가 높아져서 변기 역류 현상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 하수관이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워낙 비가 강우 강도가 비가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내리잖아요. 강우 강도를 좀 높게 크게 해서 하수 강도를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가 오는 이 강도가 변하는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후나 자연현상뿐 아니라 인천 지역 하수관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역 하수관로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낡은 관로입니다. 이런 하수관은 부서지거나 틈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장마 전에 미리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변화한 기후에 맞춰서 하수관이 감당할 수 있는 배수 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학제 개편을 처리하신 겁니까? 그동안 대통령실 안팎에서 불거진 인적 쇄신 요구에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 형식으로 박순애 사회부총리를 정리하며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국정수습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부 개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전합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번 정하면 믿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에게도 한껏 힘을 실었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이후 갓 한 달, 만 5살 입학 추진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졌고 외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이 일면서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비교적 단단한 지지를 보냈던 가정주부층을 비롯해 민심 2반이 실제 수치로 확인되면서 결국 윤 대통령은 사퇴 형식으로 박 부총리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첩첩산중입니다. 2명씩 낙마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수장을 다시 찾아야 하고 취임 100일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것도 부담입니다. 윤 대통령 휴가 복귀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나란히 20%대로 집계됐는데 대통령실은 반전 카드로 민생과 경제를 꺼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을 보듬는 일정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수습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거라는 전망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로 첫손에 인사 문제가 꼽히는 상황에서 응답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뚝심의 인사 스타일과 국정 공백, 후임자 물색 등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선에서 최소화할 거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자 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전면 쇄신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박순애 교육부총리 겸 장관의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가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행랑 사퇴로 규정했습니다. 졸속 정책으로 논란만 일으켰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박순애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고 또 그 사람을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이 장관 한 사람의 어떤 이 퇴진으로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국민의 어떤 그런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압박했습니다. 자진 사퇴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경질했어야 마땅합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물색해야 하는 가운데 최근 경찰국 신설 문제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까지 압박하며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사퇴를 고리로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과 전국 반전을 노리는 여당 사이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비대위원장은 오선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자동 해임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 측 법정 대응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위 전환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내일 뽑히게 되면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제가 물러나야지 부담이 없으시죠. 그래서 당을 위해서 먼저 물러나 주세요. 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이준석 대표 입지는 더 좁아진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위원회가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하면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추대합니다. 개파색이 옅은 5선 주호영 의원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데 같은 날 곧바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 선출을 마무리 짓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비대위 기간과 성격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을 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잡음이 일 수 있는 겁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이준석 대표의 반격도 변수입니다. 이미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일부 당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임당원 1,400여 분이 하루 만에 지금 모여서 소송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가처분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니까 9일 이후가 될 거는 같고요. 당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면 당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른바 윤핵관들이 나서 이준석 대표 자진 사퇴를 설득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밀어야 될 손은 힘 있고 또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 출범해도 법적 대응 나서면 더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혹시 그건 내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는 집권 여당이 비대위 출범을 통해 경랑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오늘 열리는 전국위원회가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지난 보궐선거 인천 개항을 공천 논란 등을 겨냥해 사당화 방지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셀프 공천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사당화가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선당 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정당입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답지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셀프 공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과 인사 문제는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 이러한 사당화 방지 조치는 투명한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 더 자랑스러운 민주당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박용진, 강훈식 의원같이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유능한 민주당, 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민수 이재명 대표 후보 수석 대변인은 국민께서 민주당이 앞장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정부 여당의 퇴행을 바로잡아달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남은 전당대회 일정 동안 새로운 민주당의 비전을 국민께 선보이고 국민의 기대를 반드시 실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이어지면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 채소값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품질은 떨어졌지만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공급 부족으로 시장에서는 물건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잎이 무르고 시든 상추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상품을 솎아낸 상추는 한 봉지에 1,000원. 배추는 예년보다 속이 덜 연그러 크기는 3분의 2로 줄었는데 가격은 똑같이 3,000원입니다. 또 장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물건 양이 없어요, 지금요. 뭐 현 상태로 물건 봐도 물건 질도 안 좋고 또 너무 비싸고 그래요. 여름 제철 과일인 복숭아와 자두는 개당 2,500원, 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건 구하기도 어려워 값이 더 뛴 겁니다.
물건이 많지 않아서 당연히 가격값이 오르고 소비자 사 먹는 사람도 비싸고 우리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니까 덜 먹게 되고 힘들지. 이른 무더위와 장마로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배추와 오이, 시금치 가격은 지난해보다 70% 급등했습니다. 무와 파 가격도 50%까지 올랐습니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값도 출하량이 줄어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물가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9만 8천 원으로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추석 차례상을 간소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돈에 맞춰 이제 저렴하게 해야죠. 안 좋아도 하세요.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비축분을 시중에 풀어 성수기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밤사이 폭우로 인해서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 자매 그리고 13살 딸이 사망해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폭우로 서울 서초동에서도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또 서울 서초동에서는 1명이 실종됐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로 예정했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입장 자료를 통해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은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자녀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는 의혹을 최근에 보도했는데요.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통보했습니다. 경찰도 수십억 상당의 탈세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A씨와 아들 2명 등은 지난 6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건설사 자회사의 건물 주변 일부 땅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헐값에 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검찰은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YTN은 회장과 2 아들, 3부자가 모두 세금 포탈 의혹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A씨 일가의 토지 거래 과정 등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롯해 100억 원이 넘는 탈세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도 신고했습니다.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수억 원의 포상금 수령 여부를 통지했습니다. 수령 여부 통지가 왔습니다. 주임세액에 대해서. 납부가 됐을 때는 통지를 하게 됐거든요. 자체 농지를 가격에 저가 양도했기 때문에 그 저가 양도에 대한 내용이 주로 적자입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탈세에 대한 세금이 적어도 20억 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광주지방국세청은 어쩐 일인지 쉬쉬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탈세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주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은 고의성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탈세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나오는 만큼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세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세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0억 원대의 탈세가 이뤄졌다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정치인 가운데 사면 대상자로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입니다. 경제인 가운데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쳤지만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어 한중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합니다. 한중 양측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과 함께 한중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북핵 해법은 물론 이른바 치포,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와 중국 정부의 사드 3불 유지 요구 등을 놓고 양측 간의 조율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자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더 이상 추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우회적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 주변의 긴장을 계속해서 높이는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중국이 뭔가를 더 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격적인 충돌로까지 가진 않을 걸로 내다본 겁니다. China is kind of keeping a bit of a grip around the whole island now. I'm not worried, but I'm concerned that they're moving as much as they are. But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do anything more.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현명했는지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방문 전엔 신중론을 내비쳤지만 더 이상 이견을 드러내는 건 득될 게 없다고 본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평화적인 타이완 방문을 구실로 군사 행동을 이어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too doesn't help things, nor does the fact that China has said it's ceasing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 행동은 명백한 도발이자 오판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also said we anticipated China might take this step. They are provocative, irresponsible, and raise the risk of miscalculation.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for what Beijing chooses to do.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 때 남중국해를 향해 이동한 항공모함 레이건호는 여전히 필리핀 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가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관측을 넘어 우회적인 경고의 의미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비공사 중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세계 최대 고인돌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성묘와 관련해 김해시가 국가 사적 지정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구산동 지성묘 사적 지정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이곳의 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정비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지성묘 아래 깔린 얇고 널쩍한 돌인 박석과 그 아래 지층을 무단으로 파헤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면서 김민석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진천 선수촌 외부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정재웅도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함께 탄 정선규와 정재원은 각각 6개월과 2개월 자격이 정지됩니다. 하이트 진로 강원 홍천 맥주공장 앞에서 집회 중 출입도로를 점거해 체포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화물연대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심사를 받은 다른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80년 만에 가장 강한 비가 수도권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앞으로 다시 강해지겠고요. 내일까지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10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의 가장 강한 비구름대는 경기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과 이천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충청 북부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에는 420mm, 경기도 양평과 광주시에도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300mm 이상, 충청 북부와 경북 서부 쪽에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